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호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새 수장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진호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에서 밀려났다가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형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관련 절차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정 검사장이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박 검사장이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장이 항소를 사실상 불허했다는 게 수사팀 주장입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 2단 부장검사, 서울고검차장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됐습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중용한 것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의 키워드로 조직 안정, 인적 쇄신을 꼽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임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는 동시에 혼란스러운 검찰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 검사장은 항소를 신중 검토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박 검사장을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는 옳은 결정이었고 이른바 외압은 없었다는 법무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로 박 검사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가 지난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이 다시 중용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인사권으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에선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서 박 검사장 기여가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검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나 좌천도 거론됩니다. 작지 않은 폭의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직 안정보다는 혼란이 지속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했던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 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한 건데 다만 반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는 5분 남짓만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모습은 지난 첫 공판기일과 같았지만 머리는 묶지 않고 풀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입니다. 재판 시작 전까지만 공개됐던 첫 공판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 진행 과정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특검 측에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한 건데 다만 법익 침해 등을 이유로 서증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서증 조사가 진행되던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김건희 씨가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휴정하기로 했고 김 씨는 들것에 실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추후 이를 허가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발언 이후 김건희 씨의 첫 육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공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앞서 불출석으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출석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전 장관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대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도 형사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 수차례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전남 진도 인근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충돌했습니다. 260여 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일단
인명피해가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녁 8시 17분쯤 대형 여객선 한 척이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 정도가 가볍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가 난 여객선은 퀸 제누비아 2호로 제주에서 오후 4시 40분쯤 출발해 목포에 밤 9시 반쯤 도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승객은 YTN과의 통화에서 충돌 당시 몸이 붕 뜰 정도로 충격과 함께 쿵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선에는 여러 차례 안내 방송도 나왔는데요. 좌초로 인해 선박 운항이 중단됐고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안내실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승객과 통화하던 와중에도 안내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해경 도착 직후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부터 하선에 이동하라는 내용의 방송도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YTN으로 선박의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사고 직후 선체 내부를 보면 매점으로 보이는 한 실내엔 충격의 여파로 매대가 쓰러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는 구명조끼를 입고 해경 선박에 타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일부 승객들이 마찬가지로 안전장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난간에서 여객선 아래를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경 관계자는 배 외부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승객들부터 구조한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부상 상황과 함께 취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예,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사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그리고 문화와 음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 등 한 UAE 공동선언에 담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국방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오일머니를 잡을 기회가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걸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아크 부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매우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에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직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또 가용 선박, 장비를 즉시 투입해서 승객 전원을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역시 전남 여객선 좌초 사고에 대해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
또 가용 선박, 장비를 즉시 투입해서 승객 전원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또 속보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하락 여파로 오늘 코스피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거품 아니냐는 우려에 국내 증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 급락해 3,854포인트까지 밀렸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에도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코스피는 전날보다 0.61% 소폭 내린 3,929.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84% 내린 871.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버블 논란은 있겠지만 업체들이 수익성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장중에 공유가 된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 후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면서 15시 30분 기준 1,465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 달러가 부족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1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해 과도한 환율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엔 적법 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국제 투자 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2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에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1,000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이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어이구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단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니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인천 부평구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엄마와 어린 딸이 중상을 입은 사고 소식 전해드렸었죠.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앞서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돌진 사고의 부상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인 모녀가 중태에 빠졌는데 2살 난 딸은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 돌아가니까 쾅 소리가 나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지고 올려 뺐어 사람을. 70대 운전자 A씨는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창밖으로 손을 뻗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고 이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부천 제1시장 돌진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됐던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명 치료를 받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는데 2사람은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B씨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13일에는 인천 마전동에서도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20대 여성이 치여 숨졌는데 역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기 위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안 책임자까지 형사 입건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에서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피해 규모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지적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확보하신 자료 있으세요? KT가 해킹 사실을 숨기려 고의로 서버를 없앴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버가 있던 방배 사옥은 물론 판교 사옥 등 3곳에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KT 판교 사옥 9층에 위치한 정보보안실에 수사관들을 집중 투입했는데요. 이곳은 KT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부서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는
중국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의 고객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를 해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KT는 해킹 사실이 없다며 구형 서버 서비스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전달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증거를 없애려 서둘러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KT는 해킹 정황을 파악한 뒤 2달이 다 돼서야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억하려면 중간 보고 7월 22일에 제가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KT가 서버를 폐기하고 시점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초 KT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근 혐의점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안 최고 책임자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으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KT가 언제 해킹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이후 조치 과정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어렵게 재개했지만 보름 만에 또다시 금지한 겁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한층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輸出の円滑化を働きかけていくとともに、残された10都県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앞서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관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은 최대 20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중국은 자국어선과 일본 해양보안청 선박이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또다시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중국에 급파하며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모색했지만 중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중일 간 외교적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 행위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행위다. 이런 이유입니다. 예, 어떻게 실제로 보셨습니까? 검찰의 그 내부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프로스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뭔가 정의에 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개인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또 언론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성명서를 통해서 18명의 지검장들이 공동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
의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라서 개인 의견이나 충분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경찰의 고발을 민주당이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식 절차가 아니라.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검찰도 공무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행동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이게 선택적인 집단 반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 의전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한 예외적인 그런 판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도 일관성 있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같이 반발하는 것이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앞두고 또 보안 수사권이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과 결부되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악순환은 좀 끊어야 된다라는 또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하고 이진수 차관을 또 고발했었고 이게 항소 포기가 고발전으로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가 이번엔 대장동 일당 등에게 천문학적인 어떤 숫자, 어떤 수익을 줬기 때문에 모든 어떤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법적으로도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또 언론의 관심, 특히 내부적인 어떤 반발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전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18명의 검사장,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검사장이 20명 있죠. 지금 18명이라는 것은 임은정, 김태훈 두 사람의 검사장 말고 전부 다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좀 상세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이제 의사 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고발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지금 검찰을 싫어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또 검찰들에게 어떤 권한을 조금 뺏으려고 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되는 것은 0.001%도 되지 않고 대부분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어떤 민생사범에 다 이제 매달려 있는데 이런 일선 검사들까지도 굉장히 좀 사기가 저하되면서 지금 이제 일손이 지금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항명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이 저는 되지 않는다 보는 게 만약에 항소 포기를 이제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소를 했다면 이게 이제 항명이 되겠지만 그런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이제 따랐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도 이제 성립이 될 어떤 가능성이 없다. 단지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을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은 뭐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결판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정치 보복을 통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고.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을 했습니다. 박 검사장이 누구냐면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한 날 중앙지검에 항소를 재검토해보라라고 이제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죠. 예, 실제로 지금 인사 발령이 된 건데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대검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검찰청 폐지를 1년 앞두고서는 앞으로 검찰 조직이 어떻게 또 전환될 것이냐,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수뇌부의 인사는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안정과 그런 소통이 잘 되는 분으로 그리고 또 법무부와 그런 정권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 개혁을 잘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자의 임명에 그런 대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대장동 이번에 항소 사태가 워낙에 정쟁으로 흐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대장동은 원래는 LH에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
개발로 100%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은 공공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주류였던 성남시 의회가 반대를 하면서 민관 합작의 개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사건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1차 수사기관에서의 그 유동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팀과 2차 수사팀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과 이런 모두 전환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상당히 달라지고 이재명을 엮고 뭐 이러면서 조작 수사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대장동 그런 항소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결국에는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검찰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와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인데 일부의 정치 검찰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상대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든 그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면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항상 저항이 있고 어려운 것이고 예상대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는데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인사가 몇 명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그 이유로 인사 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 내부가 좀 뒤숭숭해 보이는 게 대놓고 우리 편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조직 안정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그 검찰청에서 이 정도 급의 인사가 나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한 10배, 20배 정도는 언론에서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떤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또 특히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행체제로 되면서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다음에 사실상 넘버 2의 자리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검사를 갖고 있는 조직이자 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담당하는 어떤 지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바로 직전에 검찰 대검의 반부패 부장 또 저 박철호 반부패 부장이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도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결국은 노만석이라든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선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저는 반증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직접 주도한 반부패 부장을 영전시킴으로써 확실히 이재명 정권의 사람을 챙겼다.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온을 해준다, 보온 인사를 해준다는 어떤 시그널을 이번에 확실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그 검찰이 확실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김만배와 남욱 일당에게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주도했던 항소 포기를 주도했던 박철호 지금 반부패 부장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은 챙긴다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어떤 편으로 완전히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18명 검사장들에 대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인지 또 있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있을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 봐야 할 점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이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장외 규탄 대회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건물을 찾았습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계속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있죠. 그중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같은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폭로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대장동 이슈에서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 이분의 진술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면 위례 신도시를 언급한 걸 윗 어르신들로 검찰이 수사 기록에는 전환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을 엮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뭐 재창희 형이라고 하는 거를 정진상 실장님을 언급하는 실장님으로 전환해가지고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계속해서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마치 조작, 진술, 회유 했던 방식으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감찰해달라는 뜻에서 법무부의 이 대장동 검찰 증거 조작 감찰 요구를 민주당에서 오늘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법무가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검찰의 이런 대장동의 문제는 사실은 여야가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당의 지금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도 아까 비판을 하시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유입이 됐고요. 공공기관에도 갔고 심지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공천까지 받으려고 했던 무리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잘못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통해서 야당 탄압했던 것들에 뭔가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이라도 문제되거나 뭐 이런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검찰이 이제 조작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주장이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만 계속 뭐 연어회로 뭐 회유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짓으로 이제 드러났고 이 정영학 녹취도 그렇습니다. 일부 녹취를 푸는 과정에서 뭐 좀 실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영학 녹취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잠정적인 주변 어떤 증거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설사 이제 녹취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기소와 연관되는지는 뭐 하나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재판은 지금 그 진행 중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번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김만배 등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자꾸 이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이 범죄자 수익을 지금 이제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정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작 기소가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을 해서 조작 기소로 연결되는지 오히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한 400번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남 당시에 이제 고이청과 유동규가 이제 연결되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자꾸 조작 기소가 이번 재판에 판결문하고 했는 건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과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청담동에 있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 앞으로 찾아갔는데 이게 최근 추징 보정 해제를 요구했던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이제 그 범죄자들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소유의
500억 가량의 이제 빌딩이 이제 있는데 물론 그 말고도 뭐 주차장도 있고 다른 빌딩도 있습니다만은 추징 보존돼 있는 강남에 500억 되는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추징 보존을 해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남욱 변호사 건물 앞에 가서 도저히 이제 이것은 이제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이 범죄 수익은 계속해서 이제 보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과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런 범죄 수익 어떤 특별 환수법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도 항소 포기를 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피켓팅을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원내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정말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은 검찰도 그에 응당하는 그런 판단을 국민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항소 과정에서의 법무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내부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도 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치 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인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화영 지사의 그런 연어회 술 회유에 대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지금 쌍방울에 그런 결제 카드가 주변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비용에 그날의 결제의 증빙도 지금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회유 진술 협박 이런 과정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론스타 얘기를 해볼 텐데요. 13년간 이어져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죠. 정치권에서는 이 승소를 누구의 성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네, 누가 잘한 겁니까? 다 잘했죠. 사실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그전에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게 13년간의 그런 오랜 장전 끝에 결과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총리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지금 또 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 때도 잘한 것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소송 계속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굳이 또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건데 누가 가져가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속 좁은 정치인의 그냥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잘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은덕을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건데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이나 팀워크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찬을 해야 되고 이런 사실은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입지가 좁은 거 아니냐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때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소송의 판결이 이제 2조 얼마입니까? 2억 달러가 이제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거 다시 취소 소송을 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었고 당시에. 근데 그때는
어디서 나온 근자감이냐면서 하지 말라고 막더니 민주당한테서 지금은 왜 지금 자신들의 공으로 그걸 돌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동훈 전. 그렇습니다. 이제 론스타 사건이 참 연을 올라가면 좀 길죠. IMF 직후에 저희가 이제 그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해외 매각하면서 그 중에 외환은행을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에 2003년도 매각을 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1조 얼마였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2011년도에 하나은행으로 다시 이제 매각이 이제 되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론스타는 좀 비싸게 팔려고 HSBC 홍콩 샹하이 뱅크에 팔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미 이제 헐값 외환은행 매각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아서 이제 빨리 이제 매각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2011년도에 하나은행이 매각하다 보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때문에 매각이 늦어서 손해를 봤다 해서 2012년도부터 이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부분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그때 주장한 것은 한 4조 얼마 피해 보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한 2천 몇백 3천억 가까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2022년 9월 달에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무슨 근자감이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뭐 질 거 계속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 재판 비용도 들고 또 이자도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했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2024년 2월 달에 조금 전에 이제 김민석 그 총리 옆에 있었던 국제법무국장이 교수였는데 채용을 하면서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듭니다. 2024년 2월 달에 이것을 담당하고 해외 소송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만들면서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 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분들 바로 저분인데 이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의 실무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신의원이 말한 것처럼 뭐 현재 했던 이재명 정부가 현재도 역할을 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당 야당 시절에 그렇게 반대를 이제 했으면서 정작 이기니까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마치 그 공이 전부 자기인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로 따져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오늘 속보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인 쿠팡 관계자와 오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악의적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가 왜곡되고 있다는 건데 야당은 뻔히 보이는 눈속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민주당 사선 서영교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열변을 토합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임명된 다음 날 쿠팡 임원과 오찬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담당 직능단체를 만난 것일 뿐이라는 게 서 의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무이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과 만난 것이고 당시 오찬 참석자는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논란의 인물인 변협의 정무이사이자 쿠팡 상무였던 A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인 A 변호사는 상설 특검이 결정된 뒤 쿠팡에 사의를 전했고 당시 퇴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서 의원. 자신은 최일선에서 검찰과 쿠팡을 비판해왔다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논란의 시작점이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던 SNS 메시지 작성자, 즉 오찬 사실을 전하며 부적절이란 부연을 단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신의 겨냥에 함정을 팠단 건데 서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하필 원내대표 경선 경쟁자였다는 점에서 뒷말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쿠팡 관계자와 밥 먹은 거 아니냐며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해명만 늘어놓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이며 쿠팡 우차는 민주당 손바닥 안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정말 몰랐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 중론이지만 만에 하나 쿠팡 관계자라는 걸 알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어지는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향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지도부 처분에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지도부는 계파 갈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례대표의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 눈이 불편한 걸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발언 논란 뒤 김예지 의원이 첫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피해자이자 당내 일원으로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아직 당사자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엄중 경고란 지도부 조치에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개파 간 해묵은 감정의 고를 타고 당내 내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였던 작년 총선에서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고 3대 특검 등의 찬성표를 던지며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는데 박 대변인의 사퇴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건 사실상 친한계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엄중 경고로 진화에 나섰던 지도부는 일단 추가 조치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김 의원의 이례적 연속 비례 공천은 짚어볼 만한 대목이란 기류도 일각에서 감지됩니다. 저희 당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두 번 연속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건 여기에 계파 갈등의 주요 뇌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방선거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으면 경선에 뛰어들면 되는 거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4선 이상 중진을 만났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주로 여당 공세에 맞춰 함께 싸우자는 결의를 다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가 격화할 거로 보이는 가운데 내부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대여투쟁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2년 전 FA로 영입했던 안치홍이 키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한화의 이태양은 기아로, NC의 이용찬은 두산으로 옮겨가는 등 모두 17명이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팀 LG는 물론 국가대표팀의 주전 2루수로 성장한 신민재. 부록은 앞둔 나이에도 키움에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홈런과 타점을 기록한 최주환. 모두 2차 드래프트가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2차 드래프트에서도 모두 17명이 새 희망을 찾아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년 전 72억 원에 한화와 FA 계약을 맺었던 안치홍. 한화는 올해 일할 때 타율이 머문 안치홍을 35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이 가장 먼저 선택했습니다. 통산 타율도 뭐 3할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그런 커리어라든지 그 에버러지가 이제 보장이 된 선수다 보니까 한번 리프레시가 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베테랑 투수들의 이동도 줄을 이었습니다. 기아는 한화에서 통산 38승과 33홀드를 기록한 이태양을 1라운드에서 뽑았고 두산은 통산 173세이브를 올린 이용찬을 NC에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통산 52승을 기록한 임기영도 기아를 떠나 삼성에서 도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키움은 두산의 외야수 추지현과 롯데 투수 박진영 등 가장 많은 4명을 뽑았고 한화는 배동현과 이상혁 등을 합쳐 가장 많은 4명을 내줬습니다. 선수 양도금은 1라운드 기준 4억부터 1억까지. 1, 2라운드 뽑힌 선수들은 각각 시즌 50일과 30일 이상 1군에 등록해야 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전북 타노스 코치가 한 이 논란의 손동작이 눈찢기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대전과의 경기 도중 주심을 본 김우성 심판에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손 검지를 대는 동작을 했습니다. 김 심판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심판 보고서에 기재한 뒤 상벌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청주 KB가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KB는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과의 원정 경기에서 16점을 올린 이채은의 활약을 앞세워 82대 61로 크게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 해외 진출로 자리를 비웠던 박지수는 복귀 후 첫 경기에서 17분여를 뛰며 7득점에 6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변함없는 위력을 뽐냈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가 모마와 강소휘, 타나차 삼각편대가 47득점을 합작하며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꺾고 8연승을 달렸습니다. 최하위 IBK 기업은행은 6연패에 빠졌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는 서브 에이스 5개를 포함해 28득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 아라우조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겨울처럼 추웠던 날씨가 물러나고 내일은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아침 추위도 덜하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바깥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 산간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에는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4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예, 전남 진도 인근에서 좌초한 여객선에서 현재 267명의 승객과 선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0여 명이 구조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